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소방설비기사 전기 기출문제 중 제3과목 소방관계 법규 문제를 같이 공부해 볼 시간이에요. 오늘은 41번부터 60번까지 문제인데요. 소방원론이랑 소방관계 법규 개념들이 골고루 섞여 있어요.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도 천천히 따라오실 수 있게 하나하나 쉽게 풀어드릴게요.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자, 41번 문제부터 볼게요. 소방시설을 구성하는 제품이나 기기에 관한 문제인데요. 처음 공부하실 때 헷갈리기 쉬운 개념이라 차근차근 짚어볼게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령상 소화설비를 구성하는 제품 또는 기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고르는 문제예요. 보기는요, 가스누설 경보기, 소방호스, 스프링클러 헤드, 분말 자동 소화장치 이렇게 4개가 나와요. 정답은 보기 1번 가스누설 경보기입니다. 왜 그런지 설명드릴게요. 가스누설 경보기는요, 가스가 새는 걸 감지해서 삐용삐용 소리로 알려주는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이건 불을 직접 끄는 게 아니라 위험을 알려주는 경보 설비에 속하는 거예요. 반면에 소방호스, 스프링클러 헤드, 분말 자동 소화장치는요, 실제로 물이나 소화약제를 뿜어서 불을 직접 끄는 소화설비의 구성 제품들이에요. 그래서 이 셋은 오답이 아니라 옳은 보기고요. 네, 여기서 꼭 기억하실 개념이 있어요. 소방시설은 크게 5가지로 나뉘는데요. 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구조설비, 소화용수설비, 소화활동설비예요. 소화설비는 불을 직접 끄는 담당이고 경보설비는 위험을 알리는 담당이라고 기능부터 구분해서 생각하시면 훨씬 쉬워져요. 암기 팁 드릴게요. 가스 누설 경보기는요, 삐용삐용 소리만 지르고 도망가는 얌체 같은 존재예요. 물은 한 방울도 안 뿌리거든요. 자, 그럼 이 문제의 핵심 키워드로 한 번 더 정리해 볼게요. 1위는 소화설비예요. 불이 나면 직접 물이나 약재를 뿌려서 불을 끄는 담당이죠. 학교에서 실제로 소화기 들고 뛰어가는 소방관 같은 존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2위는 경보설비예요. 불이나 가스 위험을 알려주기만 하는 담당이고요. 가스 누설 경보기가 바로 여기 속해서 이번 문제의 함정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3위는 소화설비 구성 제품이에요. 소방호스, 스프링클러 헤드, 분말 자동 소화장치처럼 소방관이 실제로 들고 쓰는 도구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호스로 물을 뿌리고 헤드로 스프링클러가 터지고 분말이 자동으로 뿜어져 나오는 거죠. 정리하면요, 문제에서 찾으라는 건 소화설비 구성 제품인데 가스누설 경보기는 알리기만 하는 경보설비 소속이라 제외되고 나머지 셋은 전부 실제로 불을 끄는 소화설비 구성 제품이니까 정답은 1번이에요. 이어서 42번 볼게요. 이번엔 벌칙 문제예요. 벌칙 문제는 숫자만 정확히 외우면 크게 어렵지 않으니까 편하게 들어주세요.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화재 안전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방해하거나 기피하는 사람에 대한 벌칙을 묻는 문제예요. 보기는요, 100만 원 이하 벌금, 150만 원 이하 벌금, 200만 원 이하 벌금, 300만 원 이하 벌금 이렇게 4개예요. 정답은 보기 4번 3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화재 안전조사가 뭔지부터 말씀드릴게요. 소방관서가 불이 나지 않게 미리 건물을 점검하는 절차인데요. 학교에서 미리 하는 안전점검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워요. 이 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방해하거나 기피하면요, 법령상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딱 명시되어 있어요. 100만 원, 150만 원, 200만 원은요, 다른 벌칙이나 과태료 조항의 금액이랑 헷갈리기 쉬운 숫자들로 만든 오답이니까 이 조항의 실제 벌금액이랑은 다르다는 점 기억해 두세요. 암기 팁이에요. 조사관이 확인 좀 할게요 하고 왔는데 문 잠그고 도망가면 300만 원 벌금을 딱 맞고 끝나는 거예요. 핵심 키워드로 정리해 볼게요. 1위는 화재 안전조사예요. 소방관서가 불이 나지 않게 미리 건물을 점검하는 절차로 학교에서 미리 하는 안전점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2위는 거부, 방해, 기피예요. 점검하러 온 선생님을 문 잠그고 못 들어오게 막거나 딴청 피우는 행동인데 이 행동 자체가 처벌 대상이 되는 거예요. 3위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에요. 규칙을 어겼을 때 내야 하는 벌금 액수인데요. 다른 모기에 100만 원, 150만 원, 200만 원이랑 헷갈리지 않게 숫자만 정확히 기억해 두시면 돼요. 정리하면요, 문제 상황이 화재 안전조사를 방해하는 경우인지 확인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 방해, 기피했다면 벌칙 대상이 되고 그 벌칙은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니까 정답은 4번이에요. 43번 문제 갈게요. 이번엔 경보 설비를 구분하는 문제인데요. 소방시설 분류를 정확히 알아야 풀 수 있는 문제예요. 다음 소방시설 중 경보 설비가 아닌 것을 고르는 문제고요. 보기는요, 통합감시시설, 가스누설 경보기, 비상 콘센트 설비, 자동화재 속보 설비 이렇게 4개예요. 정답은 보기 3번 비상 콘센트 설비입니다. 비상 콘센트 설비는요, 화재가 났을 때 조명이나 파괴기구 같은 소화활동 장비에 전원을 공급해주기 위한 설비예요. 이름에 콘센트가 들어가는 것처럼 전기를 공급하는 역할이지 위험을 알려주는 역할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소화활동 설비에 속하지 경보 설비가 아니에요.
통합감시 시설, 가스 누설 경보기, 자동 화재 속보 설비는요, 모두 화재나 가스 위험을 감지하고 전달하고 알려주는 경보 설비에 속하는 옳은 보기예요. 참고로 소화활동 설비에는 비상 콘센트 설비 말고도 제연 설비, 연결 송수관 설비, 연결 살수 설비, 무선 통신 보조 설비, 연소 방지 설비가 있다는 것도 함께 알아두시면 좋아요. 암기 팁이에요. 비상 콘센트는 삐소리 안 내고 조용히 전기만 꽂아주는 애예요. 경보 설비 팀은 절대 아니에요. 핵심 키워드로 정리해 볼게요. 1위는 경보 설비예요. 위험을 소리나 신호로 알려주는 설비인데 학교 비상벨처럼 상황을 빨리 전달하는 역할을 해요. 2위는 소화활동 설비예요. 소방관이 화재 현장에서 실제 소화활동을 할 때 도와주는 장비들인데 비상 콘센트 설비가 바로 여기 속해서 이번 문제에 함정이 되는 거예요. 3위는 비상 콘센트 설비예요. 화재 시 조명이나 파괴기구 같은 장비에 전기를 꽂아주는 콘센트인데 알리는 게 아니라 전기를 공급하는 역할이라는 게 핵심이에요. 정리하면요. 보기 4개가 각각 어느 소방시설 분류인지 확인하고 경보 설비는 알리는 기능인지부터 체크한 다음 비상 콘센트 설비는 전기 공급용 소화활동 설비라서 경보 설비가 아니니까 정답은 3번이에요. 44번은 위험물 유별 문제예요. 위험물은 처음 공부하실 때 헷갈리는 부분이 많은데요. 하나씩 차근차근 볼게요. 산화성 고체이며 제1류 위험물에 해당하는 것을 고르는 문제고요. 보기는요. 황화린, 정린, 마그네슘, 염소산염류 이렇게 4개예요. 정답은 보기 4번 염소산염류입니다. 염소산염류는요, 그 자체는 불에 타지 않지만 산소를 방출해서 다른 물질의 연소를 도와주는 산화성 고체예요. 그래서 제1류 위험물에 해당하는 거예요. 황화린, 정린, 마그네슘은요, 모두 스스로 잘 타는 가연성 고체로 분류되는 제1류 위험물이에요. 자기 자신이 직접 타는 물질이라는 점에서 염소산염류랑 완전히 다른 성질이에요. 제1류 위험물, 그러니까 산화성 고체에는요, 염소산염류 말고도 과염소산염류, 무기과산화물, 질산염류 등이 있고요. 이런 물질들은 다른 물질의 연소를 도와주는 조연성 물질이라는 공통점이 있어요. 암기 팁이에요. 황화린, 정린, 마그네슘은 자기가 불타는 애들이고요. 염소산염류처럼 이름 끝에 염류가 붙으면 산소를 뿜어주는 애들, 그러니까 제1류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핵심 키워드로 정리해 볼게요. 1위는 산화성 고체, 제1류 위험물이에요. 자기가 직접 타지는 않지만 산소를 뿜어서 옆에 불을 더 활발 타게 도와주는 물질인데 캠프파이어에 부채질해주는 친구 같은 존재예요. 2위는 가연성 고체, 제1류 위험물이에요. 자기 자신이 직접 잘 타는 물질인데 황화린, 정린, 마그네슘처럼 불만 붙이면 스스로 활활 타오르는 거예요. 3위는 염소산염류예요. 제1류 위험물의 대표 선수인데 염류라는 이름에서 산소를 공급해주는 산화제 느낌을 캐치하시면 돼요. 정리하면요. 보기 4개가 스스로 타는지 아니면 산소만 공급하는지 확인하고 황화린, 정린, 마그네슘은 가연성 고체로 제외되니까 염소 산염류만 산화성 고체인 제1류라서 정답은 4번이에요. 45번은 화재 예방 강화지구 지정 대상 문제예요. 지역 단위 개념이라는 걸 이해하시면 쉽게 풀리는 문제예요. 다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재 예방 강화 지구의 지정 대상 지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고요. 단 소방관서장이 화재 예방 강화 지구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지역은 제외돼요. 보기는요. 소방용수 시설이 없는 지역, 목조 건물이 밀집한 지역, 의류창고, 시장 지역 이렇게 4개예요. 정답은 보기 3번 의류창고입니다. 법령상 지정 대상은요, 공장이나 창고가 밀집한 지역처럼 여러 시설이 밀집해 있는 지역 단위로 정해져 있어요. 근데 의류창고 한 곳만으로는요, 이 밀집 요건을 채울 수가 없어서 화재 예방 강화지구 지정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거예요. 소방용수 시설이 없는 지역, 목조 건물이 밀집한 지역, 시장 지역은요, 모두 법령에 명시된 화재 예방 강화지구 지정 대상 지역에 정확히 해당하는 옳은 보기예요. 화재 예방 강화지구 지정 대상에는요, 이 외에도 노후 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 위험물 저장, 처리시설이 밀집한 지역, 산업단지, 소방 출동로가 없는 지역 등이 포함된다는 것도 함께 기억해 두시면 좋아요. 암기 팁이에요. 지정 대상은 항상 밀집한 동네 전체를 말해요. 의류창고 혼자 뚝 떨어져 있으면 왕 따라서 대상이 아니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핵심 키워드로 정리해 볼게요. 1위는 화재 예방 강화 지구예요. 화재 위험이 높아서 특별 관리가 필요한 동네 단위 구역인데요. 학교로 치면 위험 구역이라고 따로 표시해 둔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위는 밀집한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법령이 지정하는 건 항상 시설이 여러 개 몰려있는 동네 전체를 말하는데요. 목조 건물이 한 채가 아니라 여러 채 몰려 있어야 대상이 되는 거예요. 3위는 의류창고, 단일시설이에요. 혼자 뚝 떨어져 있는 창고 한 곳인데 밀집 요건을 못 채워서 지정 대상에서 빠지는 함정 보기예요. 정리하면요. 각 보기가 화재 예방 강화지구 지정 요건에 맞는지 확인하고 법령 요건은 항상 밀집한 지역 단위인지 체크한 다음 의유창고는 단일시설이라 밀집 요건이 없으니까 정답은 3번이에요.
46번은 안전거리 계산 문제예요. 전압 구간을 정확히 나누는 게 핵심이 문제예요. 제사류 위험물 제조소의 경우 사용 전압이 35kV인 특고 앞가공 전선이 지나갈 때 제조소의 외벽과 가공 전선 사이의 수평거리, 즉 안전거리는 몇 미터 이상이어야 하는지 묻는 문제고요. 보기는요, 2m, 3m, 5m, 10m 이렇게 4개예요. 정답은 보기 2번 3m입니다. 법령상 사용전압 7000V를 초과하고 35,000V 이하인 특고 앞가공전선은요, 제조소 외벽과 수평거리 3m 이상을 확보해야 하거든요. 35kV, 그러니까 35,000V는요, 딱 이 구간 이하에 해당하니까 3m가 정답이 되는 거예요. 5m는요, 35,000V를 초과하는 특고 앞가공전선에 적용되는 거리고요. 이 미터랑 10m는 이 기준표에 없는 숫자로 헷갈리라고 넣은 오답이에요. 특고 앞가공 전선 안전거리 기준을 정리하면요. 7000V 이하는 별도 규정, 7000V 초과 35,000V 이하는 3m, 35,000V 초과는 5m로 전압이 높을수록 거리도 늘어난다는 걸 기억해 두시면 좋아요. 암기 팁이에요. 35kV까지는 딱 3m만 떨어지면 오케이고요. 그걸 넘으면 5m로 더 멀리 떨어져야 해요. 핵심 키워드로 정리해 볼게요. 1위는 35,000V 초과 여부예요. 전압이 딱 35kV인지 그걸 넘는지가 거리 기준을 가르는 기준선인데요. 문지방을 넘었는지 안 넘었는지가 핵심이에요. 2위는 수평거리 3m예요. 7,000V 초과 35,000V 이하 구간에 적용되는 안전거리인데 딱 35kV는 이 이하 구간에 들어가요. 3위는 수평거리 5m예요. 35,000V를 초과할 때 적용되는 더 넓은 거리인데 헷갈리기 쉬운 오답 후보라서 꼭 구분해야 해요. 정리하면요. 문제의 전압이 35,000V 초과인지 확인하고 35kV는 이하 구간이므로 수평거리 3m 기준을 적용하고 5m는 초과 구간용이라 여기선 아니니까 정답은 2번이에요. 47번도 위험물 유별 문제예요. 이번엔 자기반응성 물질을 찾는 문제예요. 다음 위험물 중 자기반응성 물질은 어느 것인지 묻는 문제고요. 보기는요. 황린, 염소산염류, 알칼리토금속, 아조화합물 이렇게 4개예요. 정답은 보기 4번 아조화합물입니다. 아조화합물은요, 분자 안에 산소를 함께 가지고 있어서 외부에서 산소를 공급받지 않아도 스스로 폭발적으로 반응하는 제오류 위험물, 즉 자기반응성 물질이에요. 이 황린과 알칼리토 금속은요, 제3류 위험물로 자연 발화성 및 금수성 물질이고요. 염소산염류는 제1류 산화성 고체로 각각 다른 성질의 위험물이에요. 제오류 위험물, 자기반응성 물질에는요, 아조화합물 말고도 유기과산화물, 질산에스터류, 니트로 화합물 등이 있는데요. 다들 자체적으로 산소를 포함해서 폭발 위험이 크다는 공통점이 있어요. 암기 팁이에요. 아조화합물은요, 산소 도시락을 미리 싸들고 다녀서 혼자서도 펑 터지는 애예요. 그래서 자기반응성이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핵심 키워드로 정리해 볼게요. 1위는 자기반응성 물질, 제오류예요. 분자 안에 산소를 함께 가지고 있어서 외부 산소 없이도 혼자서 폭발적으로 반응하는 물질인데 도시락을 미리 싸온 등산객 같은 존재예요. 2위는 제3류 위험물, 황린이랑 알칼리토 금속이에요. 공기나 물에 닿으면 스스로 발화하거나 반응하는 물질인데 물을 만나면 오히려 위험해지는 특이한 성질이 있어요. 3위는 아조화합물이에요. 이름에 화합물이 붙는 제오류 대표 물질인데 산소를 자체적으로 품고 있어서 폭발 위험이 커요. 네, 정리하면요. 보기 4개가 각각 몇 류 위험물인지 분류하고 황린이랑 알칼리토 금속은 제3류, 염소산염류는 제1류로 제외한 다음 아조화합물만 자기반응성 물질인 제오류니까 정답은 4번이에요. 48번은 위험물 정기점검 대상 문제예요. 시설별로 기준 배수가 다 다르다는 걸 아셔야 풀리는 문제예요. 위험물 안전관리 법령상 정기점검의 대상인 제조소 등의 기준으로 틀린 것을 고르는 문제고요. 보기는요. 지하탱크 저장소, 이동탱크 저장소, 지정수량 10배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 지정수량 20배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5개 탱크 저장소 이렇게 4개예요. 정답은 보기 4번, 지정수량의 20배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5개 탱크 저장소입니다. 위험물 안전관리법 시행령상 정기점검 대상 5개 탱크 저장소의 기준은요. 지정수량의 200배 이상이거든요. 근데 보기는 20배 이상이라고 해서 숫자가 틀렸기 때문에 이 보기가 정답, 즉 틀린 설명이 되는 거예요. 지하탱크 저장소랑 이동탱크 저장소는요. 규모 기준 없이 그 자체로 정기점검 대상이고요. 제조소는 지정수량 10배 이상이 맞는 기준이라서 옳은 설명이에요. 정기점검 대상을 정리하면요. 지하탱크 저장소, 이동탱크 저장소, 이송취급소, 안반탱크 저장소는 규모와 무관하게 대상이고요. 제조소랑 일반 취급소는 10배, 5개 저장소는 100배, 5개 탱크 저장소는 200배 이상일 때 대상이 된다는 걸 기억해 두세요. 암기 팁이에요. 제조소, 일반 취급소는 10배, 5개 저장소는 100배, 5개 탱크 저장소는 200배, 10에서 100, 200으로 계단 오르듯 올라간다고 외우세요. 핵심 키워드로 정리해 볼게요.
1위는 정기점검 대상 기준 규모별 커트라인이에요. 시험 합격 커트라인처럼 제조소 등마다 정기점검을 받아야 하는 규모 기준선이 각각 다르게 정해져 있어요. 2위는 5개 탱크 저장소 200배예요. 큰 물탱크일수록 더 꼼꼼히 검사받아야 하듯 5개 탱크 저장소는 지정수량 200배 이상이어야 정기점검 대상이 돼요. 3위는 지정수량이에요. 레시피의 기본 계량 컵처럼 위험물마다 정해진 기준량이라서 몇 배인지 계산할 때 항상 이 값부터 필요해요. 정리하면요. 규모 기준 없이 무조건 대상인 것부터 확인하고 규모 기준이 있는 제조소 5개 저장소, 5개 탱크 저장소는 지정수량 배수를 따진 다음 5개 탱크 저장소는 200배 기준인데 20배로 적힌 보기를 찾아 답으로 고르시면 됩니다. 정답은 4번이에요. 49번은 소방대 구성원을 묻는 문제예요. 소방대 구성원은 딱 3가지만 나온다는 걸 기억하시면 쉬운 문제예요. 소방기본법상 소방대 구성원에 속하지 않는 자를 고르는 문제고요. 보기는요. 소방공무원법에 따른 소방공무원,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용소방대원,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자체소방대원, 의무소방대 설치법에 따라 임용된 의무소방원 이렇게 4개예요. 정답은 보기 3번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자체소방대원입니다. 소방기본법 제2조 5호는요. 소방대를 소방공무원, 의무소방원, 의용소방대원 이 3가지 신분으로만 구성된 조직체로 정의하고 있어요. 자체소방대원은요.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라 별도로 설치되는 사업장 자체 조직이라서 소방기본법상 소방대 구성원에는 포함되지 않는 거예요. 나머지 3보기는요. 모두 소방기본법 제2조 5호가 직접 열거한 소방대 구성원, 즉 소방공무원, 의무소방원, 의용소방대원에 해당해서 헷갈리기 쉬워요. 자체소방대는요. 위험물 제조소 등에서 자체적으로 화재에 대응하기 위해 두는 조직으로 국가나 지자체 소속의 소방대와는 법적 근거와 소속이 다르다는 점을 기억해 두시면 좋아요. 암기 팁이에요. 소방대 멤버는 딱 3명이에요. 소방공무원, 의무소방원, 의용소방대원이 손잡고 있는데 자체소방대원은 회사 소속이라 그 손 안 잡아줘요. 핵심 키워드로 정리해 볼게요. 1위는 소방대 구성원, 3가지 신분이에요. 반편성표에 이름 오른 사람만 그 반학생이듯 소방기본법이 정한 딱 3부류만 소방대 멤버로 인정돼요. 이 2위는 자체소방대원이에요. 아파트 경비원이 국가 소속 경찰이 아니라 그 아파트 소속이듯 자체소방대원도 그 사업장 소속이라 국가소방대원은 팀이 달라요. 3위는 위험물안전관리법이에요. 다른 학교 교칙이 우리 학교엔 안 통하듯 자체소방대원은 소방기본법이 아니라 이 별도의 법으로 운영돼요. 정리하면요. 소방대 구성원 3가지 신분부터 떠올리고 보기 속 자체소방대원이 그 3가지에 속하는지 확인한 다음 위험물 안전관리법 소속임을 근거로 답을 고르시면 됩니다. 정답은 3번이에요. 마지막 문제 50번 볼게요. 이번엔 공사감리원 배치 기준 문제예요. 일반 공사감리 대상의 경우 감리 현장 연면적의 총합계가 10만 제곱미터 이하일 때 1인의 책임감리원이 담당하는 소방공사 감리 현장은 몇 개 이하인지 묻는 문제고요. 보기는요. 이 개, 3개, 4개, 5개 이렇게 4개예요. 정답은 보기 4번 5개입니다.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별표 3 감리원 배치 기준에 따르면요. 일반 공사 감리에서 1명의 책임감리원이 담당하는 소방공사 감리 현장은 5개 이하로서 그 감리 현장 연면적의 총합계가 10만 제곱미터 이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어요. 이 개, 3개, 4개는요. 모두 법령에 명시된 5개 이하라는 숫자보다 작게 설정된 오답으로 배치 기준 숫자를 헷갈리게 만들기 위한 보기예요. 일반 공사 감리는요. 상주 공사 감리와 달리 감리원이 여러 현장을 동시에 관리할 수 있는 방식이라 현장 개수랑 연면적 총합 이 두 조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한다는 게 핵심이에요. 암기 팁이에요. 일반 공사 감리 책임 감리원 1명이 5개 현장을 손가락 5개로 꽉 움켜쥐고 있는데 그 무게 합이 10만 제곱미터를 넘으면 손을 놓쳐요. 핵심 키워드로 마무리해 볼게요. 1위는 일반 공사감리예요. 선생님 1명이 여러 반을 순회하며 돌보는 것처럼 책임감리원 1명이 여러 현장을 동시에 챙기는 감리 방식이에요. 이 위는 5개 이하예요. 손가락 5개로 딱 쥘 수 있는 만큼만 책임감리원 1명이 맡을 수 있는 현장 수의 한도예요. 3위는 연면적 총합 10만 제곱미터 이하예요. 여러 접시 음식을 담아도 쟁반 무게 한도가 있듯 현장 개수가 5개여도 전체 면적 합이 10만 제곱미터를 넘으면 안 돼요. 정리하면요. 감리 방식이 일반 공사 감리인지 먼저 확인하고 책임감리원 담당 현장수 기준인 5개 이하를 떠올린 다음 조건으로 붙는 연면적 총합 10만 제곱미터 이하까지 함께 확인해 답을 고르시면 됩니다. 정답은 4번이에요. 51번 문제 볼게요. 소방시설관리업 등록의 결격사유를 묻는 문제인데요. 결격사유는 처음 들으면 좀 낯선 개념이니까 차근차근 설명드릴게요.
소방시설관리업 등록의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것을 고르는 문제고요. 보기는요. 희석연후견인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이 취소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난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이렇게 4개예요. 정답은 보기 3번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이 취소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난 자입니다. 결격 사유가 뭔지부터 말씀드릴게요. 특정 조건에 해당하면 등록 자체를 못하게 막아버리는 법적 조건인데요. 놀이기구 키 제한이랑 비슷한 개념이에요. 법령상 결격 사유는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거든요. 근데 보기는 반대로 2년이 지난 자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2년이라는 제한 기간이 끝난 사람이라 결격 사유에서 벗어난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기가 정답, 즉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되는 거고요. 피성년 후견인 실형 후 2년 미경과 집행유예 기간 중 이 3가지는요. 모두 법령이 정한 결격 사유를 그대로 옮긴 옳은 보기라서 헷갈리기 쉬워요. 암기 팁이에요. 속도 위반 딱지에 유효기간이 있듯이 결격 사유도 2년이 지나면 그 제한이 자동으로 풀려버려요. 핵심 키워드로 정리해볼게요. 1위는 결격 사유예요. 놀이기구 키 제한처럼 특정 조건에 해당하면 등록 자체를 막아버리는 법적 조건이에요. 2위는 2년 경과 여부예요. 속도 위반 딱지 유효기간처럼 일정 기간인 2년이 지나면 그 제한이 자동으로 풀려버려요. 3위는 등록 취소예요. 동아리 자격 박탈처럼 관리업 등록이 한번 취소되면 일정 기간 다시 등록할 수 없게 되죠. 정리하면요. 보기가 법령이 정한 결격 사유 항목인지 확인하고 그 항목에 2년 경과 여부 조건이 붙어 있는지 살핀 다음 반대로 이미 2년이 지났다고 되어 있으면 등록 취소 관련이라도 결격 사유가 아닌 답으로 고르시면 됩니다. 정답은 3번이에요. 52번은 과태료 문제예요. 벌금이나 과태료 문제는 숫자만 정확히 짚으면 쉽게 풀리니까 편하게 들어주세요.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폐쇄, 훼손, 변경 등의 행위를 3차 이상 위반한 자에 대한 과태료를 묻는 문제고요. 보기는요. 200만 원, 300만 원, 500만 원, 1천만 원 이렇게 4개예요. 정답은 보기 2번 300만 원입니다. 소방시설법 시행령 과태료 개별 기준에 따르면요. 피난시설, 방화구획, 방화시설을 폐쇄, 훼손, 변경한 경우 1차 위반은 100만 원, 2차 위반은 200만 원, 3차 이상 위반은 300만 원이 부과되거든요. 200만 원은요, 2차 위반 기준 금액이라 헷갈리기 쉽고 500만 원이랑 1천만 원은 아예 이 과태료 체계에 없는 큰 금액을 끼워 넣은 오답이에요. 이 과태료는요, 3차 이상부터는 금액이 더 이상 늘지 않고 300만 원으로 고정된다는 점도 함께 기억해 두시면 좋아요. 암기 팁이에요. 1차 100, 2차 200, 3차 300, 계단 오르듯 100만 원씩 쿵쿵쿵 3층에서 계단 끝나고 300에서 멈춰요. 핵심 키워드로 정리해 볼게요. 1위는 폐쇄, 훼손, 변경, 과태료 체계예요. 지각 벌점처럼 같은 잘못을 반복할수록 점점 무거운 벌금이 매겨지는 구조예요. 2위는 위반 차수예요. 게임 목숨처럼 위반할 때마다 단계가 하나씩 올라가고 그에 맞는 벌칙이 정해져 있어요. 3위는 100만 원씩 증가해요. 계단을 한 칸씩 오르듯 1차 100만 원에서 2차, 3차로 갈 때마다 딱 100만 원씩 늘어나요. 정리하면요. 이 위반이 폐쇄, 훼손, 변경, 과태료 체계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문제에서 말하는 위반 차수가 몇 차인지 본 다음 100만 원씩 증가 규칙으로 3차 이상은 300만 원임을 계산해 답을 고르시면 됩니다. 정답은 2번이에요. 53번은 특수가염물 저장 기준 문제예요. 조건이 2개나 겹치는 문제라 하나씩 짚어드릴게요.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특수가염물의 저장 및 취급 기준 중 석탄, 목탄유를 저장하는 경우 쌓는 부분의 바닥 면적은 몇 제곱미터 이하인지 묻는 문제고요. 단 살수 설비를 설치하였으며 석탄, 목탄유를 발전용으로 저장하는 경우는 제외돼요. 보기는요. 50, 200, 300, 500 이렇게 4개예요. 정답은 보기 3번 300입니다. 화재예방법 시행령 특수가염물 저장 취급기준상 살수 설비를 설치한 경우 쌓는 부분의 바닥 면적은 200제곱미터 이하가 원칙이지만요. 석탄, 목탄유는 300제곱미터 이하로 완화되어 적용돼요. 50제곱미터는요. 살수 설비 미설치 시 일반 특수가염물 기준이고 200제곱미터는 살수 설비 설치 시 일반 특수가염물 또는 미설치 시 석탄, 목탄유 기준이라 헷갈리기 쉽고요. 500제곱미터는 이 기준표에 아예 없는 숫자예요. 살수 설비 미설치 시에는 일반 특수가염물 50제곱미터, 석탄, 목탄유 200제곱미터 이하이고요. 살수 설비 설치 시에는 각각 200제곱미터, 300제곱미터 이하로 늘어난다는 표 전체를 세트로 기억해 두시면 좋아요. 암기 팁이에요. 살수 설비가 있으면 든든해서 더 많이 쌓아도 돼요. 일반은 200석탄, 목탄은 잘 안 타서 특별 대우로 300까지 오케이예요. 핵심 키워드로 정리해 볼게요. 1위는 살수 설비 설치 여부예요. 스프링클러 있는 창고가 더 안전하듯 살수 설비가 있으면 더 넓은 면적까지 쌓을 수 있게 허용돼요.
2위는 석탄, 목탄유예요. 잘 안 마르는 장작처럼 석탄, 목탄유는 상대적으로 덜 위험해서 다른 물질보다 100제곱미터 더 넓게 허용돼요. 3위는 바닥 면적 200, 300제곱미터예요. 그릇 크기 한도처럼 살수 설비 유무와 물질 종류에 따라 딱 정해진 면적 상한이 있어요. 정리하면요. 문제의 살수 설비 설치 여부부터 확인하고 저장 물질이 석탄, 목탄유인지 다른 특수가 연물인지 구분한 다음 두 조건을 조합해 바닥 면적 300제곱미터 기준을 답으로 고르시면 됩니다. 정답은 3번이에요. 네, 54번은 소방용수 시설 설치 기준 문제예요. 지역에 따라 거리 기준이 다르다는 게 포인트예요. 소방용수시설의 설치 기준 중 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 설치하는 경우 소방 대상물과의 수평 거리는 최대 몇 미터 이하인지 묻는 문제고요. 보기는요. 50, 100, 150, 200 이렇게 4개예요. 정답은 보기 2번 100입니다. 소방기본법 시행규칙상 소방용수시설은요. 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 설치하는 경우 소방 대상물과의 수평 거리가 100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해야 하거든요. 50은요, 기준에 없는 숫자고 150은 자주 헷갈리는 숫자지만 기준이 아니며 200 역시 기준표에는 존재하지 않아요. 참고로 그 밖의 지역은 140m 이하가 기준이에요. 인구랑 건물이 밀집한 주거, 상업, 공업 지역은요, 화재 위험이 커서 소방용수 시설을 더 촘촘하게, 더 짧은 거리로 배치하도록 정해져 있다는 것도 함께 기억해 두시면 좋아요. 암기 팁이에요. 사람 북적북적한 동네, 주거, 상업, 공업은 소화전이 100m마다 촘촘히, 한적한 동네는 140m로 널널하게 해요. 핵심 키워드로 정리해 볼게요. 2위는 지역 구분이에요. 번화가와 시골 동네 편의점 밀도가 다르듯 지역 성격에 따라 소방용수 시설 배치 간격도 달라져요. 2위는 수평거리 100m예요. 사람 많은 동네는 편의점이 자주 있듯 주거, 상업, 공업 지역은 100m마다 소방용수 시설을 촘촘히 둬야 해요. 3위는 수평거리 140m예요. 한적한 시골길처럼 그 밖의 지역은 140m로 조금 더 여유 있게 배치해도 괜찮아요. 정리하면요. 문제의 지역이 주거, 상업, 공업 지역인지 확인하고 해당하면 수평거리 100m 기준을 적용한 다음 그 밖의 지역이면 140m 기준과 구분해 답을 고르시면 됩니다. 정답은 2번이에요. 55번은 도급계약 해지 사유 문제예요. 법령 원문 숫자가 살짝 바뀐 함정을 찾는 문제예요. 소방시설 공사업법상 특정 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또는 발주자가 해당 도급계약의 수급인을 도급계약 해지할 수 있는 경우의 기준 중 틀린 것을 고르는 문제고요. 보기는요.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심사 결과 하수급인 또는 하도급 계약 내용의 변경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15일 이상 소방시설 공사를 계속하지 아니하는 경우, 소방시설업이 등록 취소되거나 영업 정지된 경우, 소방시설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한 경우 이렇게 4개예요. 정답은 보기 2번, 정당한 사유 없이 15일 이상 소방시설 공사를 계속하지 아니하는 경우입니다. 소방시설 공사업법 제23조는요. 정당한 사유 없이 30일 이상 소방시설 공사를 계속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해지 사유로 규정하는데요. 보기는 15일로 되어 있어서 기준 일수가 틀렸어요. 나머지 3보기, 하도급 변경 요구 불이행, 등록 취소, 영업정지, 휴업, 폐업은요. 모두 법 제23조가 정한 나머지 해지 사유를 그대로 옮긴 옳은보기라서 헷갈리기 쉬워요. 도급계약 해지 사유는요. 크게 업체 자격 문제, 즉 등록 취소, 영업정지, 휴업, 폐업이랑 공사 이행 문제, 즉 하도급 요구 불이행이랑 30일 이상 공사 중단 이렇게 2갈래로 나눠서 묶어 외우시면 편해요. 암기 팁이에요. 공사판 한 달, 30일 넘게 놀면 발주자가 뒷목을 잡아요. 15일 갖고는 어림도 없고요. 최소 30일은 째야 계약 해지 카드를 꺼내요. 핵심 키워드로 정리해 볼게요. 1위는 도급계약 해지 사유 4가지예요. 학교 퇴학 사유처럼 법이 정한 딱 정해진 몇 가지 사유에 해당해야만 계약을 해지할 수 있어요. 2위는 30일 이상 공사 중단이에요. 출석일수 미달로 유급되듯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를 30일 이상 안 하면 해지 사유가 돼요. 3위는 등록 취소, 영업정지, 휴업, 폐업이에요. 면허 정지된 운전기사에게 운전을 맡길 수 없듯 업체 자격 자체가 흔들리면 계약을 유지할 수 없어요. 정리하면요. 도급계약 해지 사유 4가지를 먼저 떠올리고 보기 중 일수 조건이 들어간 것을 찾아 30일 이상 공사 중단 기준과 비교한 다음 나머지는 등록 취소, 영업정지, 휴업, 폐업 항목과 맞는지 확인해 틀린 보기를 고르시면 됩니다. 정답은 2번이에요. 56번은 스프링클러 설비 설치 대상 문제예요. 숫자 하나 차이로 정답이 갈리는 문제예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령상 스프링클러 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 소방 대상물의 기준 중 틀린 것을 고르는 문제고요.
보기는요, 숙박이 가능한 수련시설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의 바닥 면적 합계가 600제곱미터 이상인 것은 모든 층, 물류터미널로서 바닥 면적의 합계가 50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모든 층, 종교시설로서 수용인원이 100명 이상인 것은 모든 층, 복합건축물로서 연면적이 30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모든 층, 이렇게 4개예요. 정답은 보기 4번, 복합건축물로서 연면적이 30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모든 층입니다.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사에서 복합건축물의 스프링클러 설비 설치 기준은요, 연면적 5000제곱미터 이상이거든요. 근데 보기는 3000제곱미터로 되어 있어서 기준 면적이 틀렸어요. 수련시설 600제곱미터, 물류터미널 5000제곱미터, 종교시설 수용인원 100명이라는 나머지 세 보기는요, 실제 법령 기준을 그대로 옮긴 옳은 보기예요. 복합건축물은요, 여러 용도가 섞여 있어 화재 위험 판단이 복잡한 만큼 연면적 5000제곱미터라는 비교적 큰 기준값이 적용된다는 점을 기억해 두시면 좋아요. 암기팁이에요. 복합건축물은 이것저것 다 섞인 종합선물 세트라 기준도 큼직하게 5000제곱미터, 3000제곱미터는 어림도 없어요. 핵심 키워드로 정리해 볼게요. 1위는 특정 소방 대상 물별 설치 기준값이에요. 놀이기구마다 키 제한이 다르듯 건물 용도마다 스프링클러 설치가 필요한 면적, 인원 기준이 각각 달라요. 2위는 복합건축물 연면적 5000제곱미터예요. 여러 반찬 담은 종합도시락처럼 용도가 섞인 복합건축물은 연면적 5000제곱미터 이상이면 모든 층에 스프링클러가 필요해요. 3위는 물류터미널 5000제곱미터, 수련시설 600제곱미터예요. 창고랑 숙소는 크기 기준이 다르듯 용도별로 600제곱미터부터 5000제곱미터까지 서로 다른 문턱값이 정해져 있어요. 정리하면요, 보기마다 어떤 특정 소방 대상물별 설치 기준값인지 확인하고 각 용도의 실제 기준 숫자와 비교한 다음 복합건축물 연면적 5000제곱미터 기준과 다르게 적힌 보기를 답으로 고르시면 됩니다. 정답은 4번이에요. 57번은 방염 성능 검사 문제예요. 원칙이랑 예외를 구분하는 게 핵심이에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령상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방염 성능 검사 대상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고요. 보기는요, 설치 현장에서 방염 처리를 하는 합판, 목재 제조 또는 가공 공정에서 방염 처리를 한 카펫, 제조 또는 가공 공정에서 방염 처리를 한 창문에 설치하는 블라인드, 설치 현장에서 방염 처리를 하는 암막, 무대막 이렇게 4개예요. 정답은 보기 1번, 설치 현장에서 방염 처리를 하는 합판, 목재입니다. 방염 성능 검사는요, 원칙적으로 소방청장이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 위탁해서 실시하지만요, 설치 현장에서 방염 처리를 하는 합판, 목재에 한해서는 예외적으로 시도지사가 검사를 실시해요. 카펫, 블라인드, 암막, 무대막은요, 제조, 가공 공정 처리든 현장 처리든 관계없이 원칙대로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검사 대상이라 시도지사 검사 대상이 아니에요. 합판, 목재만 예외로 시도지사가 검사하는 이유는요, 현장에서 즉석으로 방염 처리되는 특성상 제조업체 검사망을 거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이해하면 기억하기 쉬워요. 암기팁이에요. 방염검사는 원래 소방청장 담당인데 현장에서 처리한 합판, 목재만 동네 반장인 시도지사한테 맡겨요. 핵심 키워드로 정리해볼게요. 1위는 방염 성능 검사 주체 원칙 소방청장이에요. 본사가 전국 지점 품질을 검사하듯 방염 성능 검사는 원칙적으로 소방청장이 실시하거나 위탁해요. 2위는 예외 대상 현장 처리 합판 목재예요. 본사 대신 동네 지점이 처리하는 특별 업무처럼 딱 이 한 가지만 시도지사가 직접 검사를 맡아요. 3위는 제조, 가공 공정 처리랑 설치 현장 처리 구분이에요. 공장에서 미리 코팅한 옷이랑 현장에서 즉석 방수 처리한 천막이 다르듯 처리 시점에 따라 관리 주체가 갈릴 수 있어요. 정리하면요, 방염 성능 검사 주체 원칙인 소방청장부터 떠올리고 보기가 제조, 가공 공정 처리인지 설치 현장 처리인지 구분한 다음 예외 대상인 현장 처리 합판, 목재에 해당하는 보기만 시도지사 검사 대상으로 고르시면 됩니다. 정답은 1번이에요. 58번은 소방안전관리자 업무 문제예요. 관계인 업무랑 헷갈리지 않는 게 핵심이에요.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에 대한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가 아닌 것을 고르는 문제고요. 보기는요, 소방계획서의 작성, 소방훈련 및 교육, 소방시설의 공사발주, 자위소방대 및 초기 대응 체계의 구성 이렇게 4개예요. 정답은 보기 3번 소방시설의 공사발주입니다. 화재예방법 제24조가 정한 소방안전관리자 업무는요, 소방계획서 작성, 자위소방대, 초기 대응 체계 구성, 소방훈련 교육, 소방시설 자체 점검, 유지관리 등이에요. 소방시설 공사를 발주하는 것은요, 건물의 관계인, 그러니까 소유자나 점유자 등이 결정할 사항이라 관리자 업무가 아니에요. 소방계획서 작성, 소방훈련 및 교육, 자위소방대 및 초기 대응 체계 구성 이 3가지는요 모두 법령이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로 명시한 옳은 보기고요. 실무에서도 관리자가 직접 수행하는 대표적인 업무들이에요.
공사를 발주하고 비용을 지불하는 결정권이랑 설치된 시설을 관리, 점검, 교육하는 실무를 구분하시면요. 관계인의 업무랑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를 헷갈리지 않을 수 있어요. 암기 팁이에요. 지갑 든 사장님, 관계인이 공사 발주하고 소방안전관리자는 계획서 쓰고 훈련시키고 점검하는 실무만. 발주는 내일 아니에요. 핵심 키워드로 정리해 볼게요. 1위는 소방안전관리자랑 관계인 업무 구분이에요. 사장님이랑 매니저 역할이 다르듯 건물 소유, 비용 관련 결정은 관계인, 실무 관리는 소방안전관리자라서 담당자가 서로 달라요. 2위는 소방시설 공사 발주, 관계인 업무예요. 인테리어 공사를 결정하고 돈을 내는 건 건물주지 관리인이 아니듯 공사 발주는 관계인 몫이에요. 3위는 소방계획서, 훈련, 자위소방대 관리자 업무예요. 학교 안전부장 선생님이 대피훈련을 짜듯 소방안전관리자는 계획 수립이랑 훈련, 조직 구성을 실제로 수행해요. 정리하면요. 소방안전관리자랑 관계인 업무 구분 기준을 떠올리고 보기 중 소방계획서, 훈련, 자위소방대 같은 실무 항목을 관리자 업무로 확인한 다음 소방시설 공사 발주는 관계인 업무임을 근거로 답을 고르시면 됩니다. 정답은 3번이에요. 59번은 손실보상 청구서 첨부 서류 문제예요. 청구서에 필요한 서류가 딱 두 종류라는 걸 아시면 쉬워요.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소방 대상물의 개수, 이전, 제거, 사용의 금지 또는 제한, 사용 폐쇄, 공사의 정지 또는 중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 자가 손실보상 청구서에 첨부해야 하는 서류로 틀린 것을 고르는 문제고요. 보기는요. 손실보상 합의서, 손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진, 손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 소방 대상물의 관계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건축물 대장은 제외 이렇게 4개예요. 정답은 보기 1번 손실보상 합의서입니다. 화재예방법 시행령상 손실보상 청구서 첨부 서류는요. 소방 대상물의 관계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건축물 대장 제외랑 손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진, 그 밖에 증빙자료 이 2가지뿐이에요. 손실보상 합의서는요. 법령이 요구하는 첨부 서류 목록에 없어요. 손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진이랑 증빙자료는요. 조문을 그대로 나눠 옮긴 오른복이고요. 관계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도 법령이 명시한 내용이랑 정확히 일치해요. 손실보상은요. 청구 보상 금액을 협의로 정하는 절차이지 청구 단계에서부터 합의서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점도 함께 기억해 두시면 좋아요. 암기 팁이에요. 청구서엔 내가 관계인이라는 증명서랑 손실사진, 증빙자료 딱 이 둘만. 합의서는 초대 안 받은 불청객이에요. 핵심 키워드로 정리해 볼게요. 1위는 손실보상 청구서 첨부 서류 목록이에요. 택배 반품 신청서에 정해진 첨부 서류만 인정되듯 손실보상 청구서도 법이 정한 서류만 첨부 서류로 인정돼요. 2위는 관계인 증명서류, 건축물 대장 제외예요. 본인 확인을 위해 신분증을 내듯 청구자가 진짜 소방 대상물 관계인인지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해요. 3위는 손실증명사진, 증빙자료예요. 보험금 청구할 때 파손 사진을 첨부하듯 실제로 얼마나 손실을 입었는지 보여주는 자료가 필요하고요. 정리하면요. 손실보상 청구서 첨부 서류 목록을 떠올리고 보기 중 관계인 증명서류랑 손실증명사진, 증빙자료에 해당하는 것을 골라낸 다음 이 두 종류에 속하지 않는 보기를 답으로 고르시면 됩니다. 정답은 1번이에요. 마지막 60번은 위험물 안전교육 대상자 문제예요. 교육받는 실무자랑 관계인을 구분하는 게 핵심이에요. 위험물 안전관리 법령상 위험물의 안전관리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안전교육 대상자가 아닌 것을 고르는 문제고요. 보기는요.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자, 탱크 시험자의 기술 인력으로 종사하는 자, 위험물 운송자로 종사하는 자, 제조소 등의 관계인 이렇게 4개예요. 정답은 보기 4번 제조소 등의 관계인입니다. 위험물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상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안전교육 대상자는요.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자, 탱크 시험자의 기술 인력으로 종사하는 자, 위험물 운송자로 종사하는 자 이렇게 3가지로 한정돼요. 제조소 등의 관계인, 즉 소유자나 점유자 등은요. 이 교육 대상자 목록에 포함되지 않아요. 안전관리자, 탱크 시험자, 기술 인력, 위험물 운송자 이 3가지는요. 모두 법령이 명시한 안전교육 대상자를 그대로 옮긴 옳은 보기라서 헷갈리기 쉬워요. 관계인은요. 안전관리자를 선임할 의무는 있지만 본인이 직접 안전교육을 받아야 하는 대상자는 아니라는 점을 구분해서 기억하시면 좋아요. 암기 팁이에요. 위험물 현장 실무 3총사, 안전관리자, 탱크 시험자, 기술 인력, 위험물 운송자만 교육장 출석. 관계인은 사장님이라 교육장 밖에서 대기해요. 핵심 키워드로 마무리해볼게요. 1위는 안전교육 대상자 3인방이에요. 정해진 직원 연수 명단처럼 법령이 딱 3가지 직책만 교육받아야 할 대상으로 지정해놨어요. 2위는 안전관리자, 탱크 시험자, 기술 인력, 위험물 운송자예요. 현장에서 실제로 위험물을 다루는 실무자들처럼 이 3직책은 직접 안전교육을 받아야 해요.
3위는 제조소 등의 관계인 교육 대상 아님이에요. 가게 주인이 직원 연수에는 안 끼는 것처럼 관계인은 안전관리자를 뽑을 의무만 있지 본인이 교육받는 건 아니에요. 정리하면요. 안전교육 대상자 3인방 목록을 떠올리고 보기가 안전관리자, 탱크시험자 기술인력, 위험물 운송자 중 하나인지 확인한 다음 제조소 등의 관계인은 이 목록에 없다는 걸 근거로 답을 고르시면 됩니다. 정답은 4번이에요. 자, 41번부터 60번까지 오늘 준비한 2025년 3회 소방관계 법규 문제 여기까지 마무리할게요. 결격 사유, 과태료, 설치 기준처럼 숫자랑 예외 조건이 많이 나왔죠? 그만큼 헷갈리는 부분들은 여러 번 반복해서 보시는 게 제일 좋아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우리 모두 합격까지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